그러면 괜찮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죠. 본교재를 펴보시고 아마 제 생각에 오늘 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여기 1학기 거 과학은 끝나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시험 준비 겸 해가지고 차근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본교재 몇 페이지를 피시면 되느냐 하면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넘겨보세요. 영양소 검출 반응까지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군요. 소화도 조금 했군요. 57페이지 57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꺼내보세요. 57페이지 뭐라고? 여기 앉아. 같이 봐. 살찌는 거는 지방 때문이에요? 살찌는 건 있잖아요. 꼭 지방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탄수화물도 있고. 탄수화물이 더 큰 역할을 해. 왜 그러냐면 우리 먹는 것 중에 왜? 쌤, 저만 왜 여기 안 했어요? 나도 안 했어 친구. 56페이지 안 했다고? 아닌데 소화 조금 얘기하지 않았니?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문제를 안 풀었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설명은 했던 것 같아. 그렇지? 55페이지 설명은 했었어. 기계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가 뭐라는 거 얘기했는데 문제도 풀었다고? 풀었대. 뭐지? 쌤 저희 다 진도가 달라요. 같이 수업 듣는데. 아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썼을 텐데 이 친구 혼자 미리 풀어왔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 간 쓸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55페이지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만 설명하고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루사 간 때문이야. 그렇지, 그게 얘기야. 앉아 빨리. 앉으세요.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하고요. 피곤합니다. 왜 피곤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소화 55페이지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55페이지. 뭘 자꾸 몇 페이지 뭐 물어보고 그래야. 몇 페이지요? 55페이지. 왜 54페이지도 안 해놨어? 쌤, 저 51페이지부터 안 했어요. 한 번 안 나왔나 봐. 안 나왔어요. 너 한 번 안 나왔어. 그때 뭐지? 어디 육지 간다고? 그건 저였어요. 아니야. 그때 같이 안 왔어. 맞아, 그랬었어. 안 왔었어. 그래서 1시간이 비어 있는 거고요. 이 친구들 유튜브 따위는 절대 확인을 안 하는군요. 확인했는데 안 올라와 있었어요. 뻥치고 있네. 올라와 있으면 어떡할래? 맞아요. 진짜 안 올라와 있었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나요? 수학에서 제 얼굴 나오고 알았어요. 그거를 많이 보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누구냐? 소진이 얼굴 대빵 크게 나온 것만 봤어요. 아니 이거 뭐지? 썸네일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나오는 애 있더라고. 아니 썸네일에 그거지. 여튼. 썸네일에 내거. 여튼 알겠어요. 자, 소화. 오늘 소화하고 순환하고 호흡하고 이런 세 가지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중에서 소화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소화라는 것 자체가 뭐니? 음식물을 입에다 넣어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몸속으로 흡수하고 마지막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힘줘서 나오는 거 그거까지가 소화예요. 거의 정의를 보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 작게 분해하는 과정. 이게 커다라면은 당연히 몸속으로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잘게 쪼개고 그다음에 더 분자 크기가 조그마한 물질로 바꾸는 거, 그거를 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소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적 소화, 또 다른 말로는 물리적 소화라고도 해요. 기계적 소화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소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소화란다.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쌤, 어디 하고 있어요? 55페이지요.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거를 다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기계적 소화라고 하면 이제 다른 말로 물리적 소화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얘는 음식물을 진짜 말 그대로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막 섞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화 요소들이 나오잖아요.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물론 침도 소화 요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랑 음식물을 잘 섞어주는 그런 것까지를 기계적 소화라고 해요. 크게는 입에서 어떤 거 일어나니? 씹고 그다음에 혀로 이렇게 섞어주고 이렇게 씹는 거, 그런 저작 운동이라고 해요. 음식물을 씹는 운동이 첫 번째 기계적 소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계적 소화가 일어날까 우리 몸에서? 꿈틀꿈틀. 그렇지, 꿈틀꿈틀인데 이 식도에서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물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식도가 중간중간 꾹꾹꾹꾹 이렇게 주물러줘서 원래 식도 자신 있어요? 보통 때는 뭐 굳이 열려 있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식도가 있으면 음식물들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가끔씩 여기서 꾹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 덩어리가 반으로 찍 나눠지겠죠. 뭔 소리냐?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면은 음식물이 여기 딱 두 덩어리로 나눠질 거 아니야. 나눠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쪽도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서 얘네 둘이 합쳐지고 얘네 둘이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들이 서로 섞인단 말이야. 지나가면서도 계속 섞이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중간에 있는 분절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분절이라는 용어 자체의 뜻이 뭐니? 뭔가 나누고 자르고 그런 뜻이잖아. 분절이라는 게. 그래서 음식물과 소액을 섞는 운동으로 위와 소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꾹꾹 짜주니까 있었던 덩어리들이 쪼개지고 뒤에 있는 녀석이랑 합쳐지고 앞에 있는 녀석이랑 합쳐지고 이렇게 섞이는 그런 거를 분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으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 바깥까지 가야 되죠. 바깥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 과정에서 이 소화관들 식도도 있고요. 뭐 위, 소장, 대장 전부 다 이제 관의 모양이잖아. 그렇지? 이게 튜브 모양. 관의 모양인데 얘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게 있어. 아까는 이제 섞어주는 게 분절이었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역류하지 않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랫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보내주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걸 보고 꿈틀 운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자로 연동 운동이라고도 했는데 요즘은 꿈틀 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 꿈틀 운동 무슨 뜻일까요? 꿈틀꿈틀. 그렇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물을 먹거나 음식물을 먹어도 계속해서 그냥 꿀꺽 삼키면 중력에 거슬러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게 이 꿈틀 운동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 삼킬 수가 있어요? 거꾸로? 삼킬 수 있어요. 해봐. 아니 뭐 굳이 꼭 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 아쌤 그리고 심지어 액체라도 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마이크 이쪽에 와이셔츠 해주시면 안 돼요? 맨날 장발되면서 지퍼가 막 따당따당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이 친구 동영상도 열심히 보는군요. 네. 훌륭해요. 몰랐지? 그런 소리 나오는 것도 몰랐죠. 여튼 그래요. 근데요 치질 걸리는 그게 고통스러워요. 갑자기 치질 얘기 왜 하냐? 지난번에 해가지고 1시간을 말아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치질 때문에. 자, 다음 화학적 소화.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건 이제 뭐겠어요? 다른 물질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밥을 먹게 되면 거기 안에 녹말 같은 게 들어있죠. 쌀에 녹말 같은 게 들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흡수가 가능한 거는 녹말을 흡수가 가능한 게 아니고 녹말을 잘게 쪼개가지고 포도당이라는 것까지 쪼개서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쪼개가지고 이제 그때 흡수를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요 소화 효소가 영양소를 작게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아예 다른 물질, 녹말에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다른 물질로 바뀌게 하는 것, 이거를 화학적 소화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잘게 자른다, 작게 만든다는 건 똑같아. 그런데 얘는 원래 있었던 물질이 그대로 똑같은 물질이다라는 거고, 얘는 원래 있었던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뀐다.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뀐다. 단백질이 뭘로?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 소화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아미노산은요 네. 바로 먹으면요 네. 어떻게 돼요? 흡수가 빨라요.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중간에 소화 과정 필요 없이.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었을 때 대부분은 이제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되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근데 일부 단백질 자체로 소화가 덜 되고 배출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100% 다 소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음식물에 따라서 다르고 조리법에 따라서 좀 다르고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흡수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아예 아미노산으로 먹었으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대 영양소의 최종 분해 산물. 3대 영양소가 뭐라 그랬어? 탄단지. 그렇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영양소고 주영양소라고도 불렀어요. 왜 주영양소라고 부른다 그랬지? 걔네들을? 살 때문에 같은 소리가 있네. 에너지. 그렇지. 걔네 셋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주영양소, 3대 영양소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뭔데? 나머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주영양소 아닌 것들은. 예를 들어서 포도당. 바이타민이라든지. 포도당은 아니에요. 포도당은 탄수화물이고요. 그거 영어 발음은 그냥 이거예요. 딱 봐도 비타민이구만. 저도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꼭 바이타민이라고 이렇게 책에. 예. 우리 뭐 TV 같은 데서도 비타민 그러잖아. 근데 바이타민이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 AU 등등.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를 얘기하고 나머지를 다 부영양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뭐 물이라든지 여기는 바이타민이라든지 무기 염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무기염료가 뭔데? 무기염료가 칼슘,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탄소 안 들어가는 거, 탄소 안 들어가는 것들이 무기염료가 돼요. 선생님, 네? 저희 수학이요. 네. 저희 학교 수학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 아니 뭐 일주일 다니고 뭘 또 진도 안 나오나 투덜대고 있어. 2학년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일주일 됐는데 수업을 4번인가 기다렸어요. 많이 했네.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근데 진도를 한장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포도당까지. 단, 지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영양소인데 얘가 탄수화물이 쪼개지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쪼개지냐면 포도당까지 쪼개지게 되어요. 요까지 되어야지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몸에서.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포도당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보통 육각형으로 그려. 육각형으로 그리고 왜 육각형으로 그리느냐 하면 요 꼭지점들이 6개가 있지. 6개가 있는데 요 6개에 각각 탄소 6개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서 6개로 이렇게 그려요. 나중에 보면 뭐 이제 탄수화물 종류기는 한데 막 이렇게 오각형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오각형인지 육각형인지 이거는 탄소의 개수하고 달려 있다. 요 꼭지점에 다 탄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은 탄소가 6개 있기 때문에 C6 탄소가 6개,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요. 네. 오. 그렇죠. 5가 6개. 이렇게로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있는데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 나머지 O하고 H는 이쪽 바깥에 이렇게 탄소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각형으로 보통 그리는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녹말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포도당들이 쫙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수천 개, 수만 개 쫙 연결되어 있는 걸 녹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체로는 소화가 힘들고 그 중간중간 연결되어 있는 걸 자르는 거야. 잘라가지고 이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잘라내는 것이 바로 화학적 소화가 되는 거죠. 자, 탄수화물은 포도당까지 가고 단백질은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아미노산까지 가요. 아미노산까지 가고 다음 지방은 거기 보면 어디까지 간대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냥 지방산이랑 그다음에 글리세롤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 글리세롤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지방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육각형처럼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 원래 지방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해서 대가리가 있고요. 대가리 있고 여기에 꼬리가 3개 붙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요. 해파리 같이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쪽에 머리 쪽이 글리세롤에 해당하고 동그란 거. 나 글리세롤이야. 글리세롤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조금 이따 얘기해줄게. 자, 글리세롤이고 여기 다리에 있는 게 하나하나씩이 전부 지방산이 돼가지고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지방의 구조예요. 지방의 구조고 얘가 해파리 같이 생긴 이유가 있어. 이 대가리 쪽은 물이랑 좀 친하고 꼬리 쪽은 물이랑 상극이야. 원래 지방이라는 게 물이랑 별로 안 친하잖아. 그렇지? 기름이랑 물이랑 별로 안 친하죠. 지방이 거의 기름이잖아. 그렇지? 지방이 거의 기름이니까 물이랑 안 친한데 이쪽이 물이랑 그나마 좀 친하고 이쪽은 물이랑 안 친한 그런 부분이 돼서 얘네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될 때는 얘네들이 똑똑똑똑 끊기는 거야. 똑똑똑 끊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다리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대가리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지는 데까지 그까지가 소화가 되겠어요. 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디다 써먹냐면 얘도 그렇게 물이랑 많이 친하고 그러진 않아. 물에 막 잘 녹고 그런 건 아니거든. 뭐 그랬으면 지방이 좀 더 물에 잘 녹았겠지. 근데 그건 아니야. 왜 계속 살에 관심이 있죠? 지방 먹으려고? 자, 그래서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아직 나이가 몇 개인데 살을 빼려고 이렇게 고민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 어디다 쓰냐면 우리 광고 같은 거 촬영할 때 있잖아. TV 광고. TV 광고를 촬영하는데 음료수 같은 거 광고 보면 이게 캔 바깥쪽에 이렇게 물방울 방울방울 맺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캔 바깥에 이렇게 뭔가 나 되게 차가워요 느낌으로 이렇게 막 물방울 쭈르륵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물방울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예쁘게 안 나와. 물방울이 아주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요즘은 CG를 쓰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글리세롤 같은 거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 딱 물방울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도 되고 뭐 그런 데도 썼고요. 그거 말고 관장이라고 아니? 관장? 아, 네, 관장님. 아니 그 관장님 말고 변비가 있으면 변비가 심해지면 치질이 걸려요. 너무 치질이 걸려가지고 너무 괴롭잖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나오잖아. 그럴 때는 이제 관장이라는 걸 해요. 관장님. 나 뭐 수업하는데 관장 얘기를 하고 있어. 말 그대로 이제 그 따뜻한 물에다가 뭐 따뜻한 물일 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변이 잘 나올 수 있어. 거의 굳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액체를 주입했다가 한꺼번에 욱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걸 관장이라고 하는데 관장할 때도 글리세롤을 그냥 씁니다. 설사약인데. 아니 설사약 말고 설사약은 먹어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잖아. 왜 바깥에서 주입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죠. 왜 설사를 시키냐고? 네.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못 간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것 같겠죠? 배가 아프겠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관장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관장을 모르는구나. 아 진짜? 이 친구들 관장도 몰라요. 변비가 안 걸려봤구나. 아, 걸려봤어요. 보통 어렸을 때 막 변비 같은 거 심해서 막 일주일 동안 화장실 못 가면 얼굴 막 누렇게 뜨고 막 근데 한 번도 배 안 아프고. 진짜 극혐이에요. 알겠어요. 봤어요. 알겠어요. 약 먹고. 아니 뭐 그리고 뭐 또 여행 가면은 우리 집 아니면 화장실 못 가요 이런 애들 있잖아. 우리 집 아니면 응가가 안 나와요 뭐 이런 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괴로우면 관장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봐. 자, 거기까지 하고 소화기관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 하얀색 바탕이고 왼쪽에 보면 까만색은 아니고 약간 음영이 있는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쓰여 있죠. 걔네들이 종류가 사실 조금 달라서 그래. 먼저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부터 보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어디 있는지는 알죠? 네. 왜? 아침에 선지해장 그걸 먹고 왔는데 네. 선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선지는 간이 기관이 있는 아니고 소 피를 굳혀가지고 만든 거야. 에? 소의 간 피야. 아니었어요. 간 아니야. 막 검은 색깔 간 아니야. 이렇게 두부가 간 아니고 피야. 피고 그래서 먹으면 약간 이렇게 약간 이 철 냄새 좀 나지 않냐? 쇠 냄새 같은 거 살짝. 못 먹어요. 피야 피. 아, 소 피를 굳혀가지고 만든 게 아, 선지. 그걸 왜 걸러내? 그 맛있는 거. 야, 돼지 피도 먹어요 우리. 돼지 피 어디서 먹는지 아니? 순대에 돼지 피 들어가. 순대 원래 만들 돼지 때. 그거 뭐잖아, 천장. 원래 돼지 창자에다가 당면도 채우면서 거기 이제 돼지 피를 같이 붙인 거야. 몰랐군요. 야 근데 피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피 얼마나 철분도 많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풍부한데요. 아니, 그 친구들. 맛있는 얘기를 왜 그만해요?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잖아. 곱창. 그냥 뭐 삼겹살이든 뭐 이렇게 그냥 뭐 소고기든 구워 먹잖아. 그거 구워 먹을 때도 피도 익혀서 먹는 거야. 그 안에 피가 없을 것 같니? 있어.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고기도 안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은 피라고 해서 못 먹을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것도 아니야. 소피라든지 돼지 피를 우리나라랑 똑같은 방식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저쪽 유럽에서도 되게 많이 먹어. 순대 비슷한 음식도 있고 그래. 거기도. 포화그다. 푸아그라는 진짜 간이야. 간. 거위나 오리의 간을 이제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부풀리는데 왜 이게 부풀리냐? 막 이렇게 막 아주 지방간이 될 수 있도록 뭐 곡물류를 엄청 먹이는 거야. 엄청 먹여가지고 디룩디룩 살찌고 운동도 안 시켜요. 운동시키면 간에 있는 지방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운동하면은 뭐 지방지를 태운다 그러잖아. 그런 거를 못하도록 거위랑 오리를 가만히 이렇게 조그마한 닭장 같은 데다가 놓고 맨날 계속 먹이기만 하는 거야. 계속 맨날 먹이를 잔뜩 주면 애들이 뭐야 하면서 계속 먹겠지. 오리니까 세대가리니까 신나게 먹고 디룩디룩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죽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간을 죽으면이 아니라 죽여서 간을 꺼내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진 않아.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푸아그라가 되게 그런 얘기가 있어. 프랑스 애들이 우리나라 뭐 이게 게 잡아먹는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 예.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하는 얘기가 있지. 야, 니네는 거위 간 갈라가지고 거위 간 꺼내 먹잖아. 그거랑 뭐가 다른데? 거위랑 개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죠. 그것도 되게 비인간적으로 사육하거든. 거위라든지 이런 애들도. 뭐 이렇게 놓아두고 키우는 게 아니고 닭장 같은 데다 가둬가지고 키워요. 그렇게 하죠. 자, 맨날 수업할 때마다 돼지 소리 나요. 방금은 일부러 한번 내봤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되는데 각각 기능을 보면 입은 당연히 음식물 씹어서 잘게 부수고 삼키는 거. 그런 치아하고 혀하고 그리고 침샘이 있어서 소화 효소도 좀 나오고. 침샘 어디 있어요? 침샘? 여기 혀 밑에 안쪽에 혀뿌리 안쪽에 있어. 거기서 이제 침이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식도는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하고, 위는 주머니 모양인데 얘가 잠깐 음식물을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위액이 나와요. 위액이 나오는데 위액의 주성분은 산. 산. 염산, 염산이랑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소화 요소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뭐 쌤, 그래서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펩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죠. 펩신. 배고프면 속 쓰리는 이유가 그 염산 나. 배고프면 속 쓰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위액이 지금 야 음식물이 들어올 때쯤이 된 것 같은데 하고 위가 이제 음식물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액을 분비를 하는 거야. 분비를 하면 아까 주성분이 산이라고 했죠. 산이면은 그냥 위산이 피부에 묻으면 피부가 녹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산이야. 그 정도로 강한 산이거든. 근데 위장 속에서 그런 게 막 쭉쭉 나온다 이거지. 근데 위벽에 코팅이 돼 있어요. 위 점막에서 이렇게 점액질을 내뿜어서 코팅이 돼 있는데, 그래서 위가 무사할 수 있는 거야. 위가 무사할 수 있는 거고, 혹시나 그런 위의 점막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위벽에 코팅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산이 위를 소화시켜. 그래야 자기를 소화시키죠. 그게 바로 속이 쓰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살짝 정도는 보통 이제 위궤양 정도까지. 이게 위가 이렇게 벽이 살짝 파이는 거야. 녹아가지고 살짝 파이고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위궤양이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 이게? 위가 뚫려요. 그렇죠. 위천공이라고 합니다.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위천공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죽어요. 그냥 다 죽지는 않아요. 다 죽지는 않고 엄청 아파. 일단 당연히 아프겠지. 아프고, 그리고 거기에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 구멍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위장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원래 음식물이라는 거 이렇게 입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이쪽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몸속에 이 소화가 되는 통로가 아닌 곳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니까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부패가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고 복막염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 있어요. 굉장한 고열,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어. 위천공 심하면. 빨리 가서 수술해서 구멍난대를 메꿔야 되겠죠.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고 소장은 우리 몸에서 제일 긴 기관이야. 그래서 꼬불꼬불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 키보다도 훨씬 깁니다. 아니 당연히 혈관이 훨 길지. 3m보다 더 돼요. 3m보다 좀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키보다도 훨씬 긴 게 막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의 소장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순대에 만드는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 아니 맞는 것 같아. 들어본 적 있구나. 그 조용히 해. 초식 동물이랑 육식 동물이랑 어느 게 더 소장이 긴가 이런 얘기 해준 적 있죠? 초식동물. 맞아요. 초식 동물이 소장이 훨씬 길다. 뭐 그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래서 소장에서는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영양소를 최종적으로 흡수한다. 우리 몸으로 흡수한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겠어요. 마지막에 대장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제 내보내죠. 그거 항문이 하는 그거 붙여요. 수분을 빼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소장까지는 되게 이렇게 죽 상태로 내려가거든. 물기가 엄청 많이 있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소화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장에 가면 이제 물기를 빼내는 거지. 물기를 빼내서 굳혀서 이제 마지막에 몸 밖으로 빼내게 네. 되죠. 그래서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액체를 쏟아내게 되죠. 자, 그다음에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니까 음영이 들어있죠. 얘네들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은 아니야. 직접 지나가는 곳은 아니지만 소화에 도움이 되는 소화 효소를 만들거나 분비하거나 이런 것들이라서 얘네들도 소화기관에 포함은 됩니다. 간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 이 웃기네. 쓸개즙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사실은 간에서 만드는 거래. 그쵸? 간에서 만들고 쓸개에 잠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쭉쭉 이렇게 분비를 해주는 거죠. 분비를 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장 쪽으로. 12지장, 소장 이쪽으로 이제 쓸개즙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쓸개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간에서 만든다는 게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 쓸개 처음 들어보나요? 간이 이따만하게 있으면 요쯤 있어. 오른쪽에 이따만하게 있는데 요 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 주머니 같은 게 붙어 있고 그걸 쓸개라고 얘기를 해요.
쓸개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쓸개즙이 잠깐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좀 빵빵해지고 쓸개즙이 나가면 또 좀 쪼글쪼글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게 쓸개인데 간에서 생성한 쓸개즙을 저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자, 간에서는요. 네. 간도 이제 뭐가 통과를 하잖아요. 뭐가 통하죠? 그 뭐냐 혈관. 간에 혈관 엄청 많지, 당연히. 그런데 그 간을 지나가면서 뭐래요? 거기서 간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간이 하는 역할이 쓸개즙을 만드는 게 주 역할이 아니고 간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들, 몸에 그 좀 자극적인 물질들 이런 것들을 몸에 독성이 낮은 물질로 바꿔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게 해독 작용을 많이 하지. 많이 중요한 그래서 알코올 같은 걸 몸에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들어오잖아. 알코올이 썩 몸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독성이 덜한 아세트알데히드라든지 이런 물질로 분해를 해버려요. 간에서. 그래서 술 먹으면 간 안 좋아진다고 하는 얘기가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렇게 되는 그 거죠. 뭐냐 수면간은 뭐냐 수면타대. 적혈구도 그쪽에서 분해돼요?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파괴되는 곳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생성되는 곳도 따로 있고 파괴되는 곳도 따로 있습니다. 간에서 파괴되지는 않고 뼛속에 있는 그 뭐라 그러냐 지라라고 들어봤니? 지라? 지랄이요. 지랄 말고 지라. 지원? 지라라고 들어봤니? 아, 쎄, 잠깐 발음 지. 주세요. 라. 야. 자라 아니고 지라. 이런 데서 피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생을 마감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뼈 속에 있어요. 뒤에 척추 속에. 골수라고도 하는데 지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사실은. 골수는 들어갔는데. 골수는 뼈 속에 들어있는 그 신경 척수액을 한꺼번에 골수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뒤에 있는 거. 자, 그래요. 등뼈 쪽에. 등뼈에 보면 등뼈가 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쪽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신경관도 지나가고 이제 액체, 그 척수액 이런 것도 차 있고 그래요. 뼈 속에 그렇게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척수액을 만약에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뼈를 뚫고 뽑아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죠. 자, 어쨌든 그렇고 마지막에 이자는 어디 있냐면요. 위가 있죠. 여기 위가 있어요. 위가 있는데 위보다 뒤쪽에 그리고 등뼈보다 앞쪽에 등뼈하고 위장하고 사이에 있다고 보면 돼요. 위장이 비교적 이 몸 앞쪽에 있는 거고, 그렇지? 배 바로 아래에 위가 있고 위를 이렇게 싹 들춰보면은 그 뒷부분에 이자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고 그 뒤에 등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이자액을 생성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소화효소의 끝판왕일 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호르몬인 들어봤니? 인슐린이라고? 당뇨병 있는 사람들 인슐린 치료하잖아. 그래서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면 당뇨에 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자가 되게 중요하죠. 다른 말로 췌장이라고도 해. 췌장. 들어봤니? 췌장이라고? 네. 췌장. 요거랑 이자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제출체장. 자,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소화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진 긴 관으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순으로 전부 다 소화관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묶어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소화샘. 샘은 뭐야? 샘은 뭐가 이렇게 물이 퐁퐁 솟아나는 곳을 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소화액이 나오는 곳이 바로 소화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입속에 있는 침샘이라든지 아니면 위액이 나오는 위샘,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액이 나오는 이자, 그다음에 쓸개즙이 만들어지는 간, 그다음에 장액이라 그래서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있거든.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녀석. 걔도 이제 소장에서 나오는 장액이 나오는 장샘까지 그렇게가 소화샘이 되겠어요. 얘네들에서 무슨 효소가 나오는지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외워야 된다는 아픔이 있어요. 지금 당장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볼 때는 반드시 되게 많거든 종류가. 그거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지. 자, 56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아이씨. 기계적 소화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했던가요? 소화효소는 어디? 기계적 소화야? 화학적 소화야? 효소라는 것 자체가 어떤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는 녀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화학적 소화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틀린 말이죠. 기계적 소화는 소화효소랑 상관이 없어요. 물리적인 힘에 의해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는 것을 왜 하필이면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 소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소화는 영양소를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작용이다. 예. 맞습니다. 소진이는 죽었나 봐요. 제 전화해보죠. 연락이 없군요. 제가 뭐 전화해보죠. 자, 다음에 2번 음식물을 침 속의 소화효소와 잘 섞이게 한다. 이것은 기계적 소화. 그다음에 소화효소에 의해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자의 크기를 줄인다는 얘기지.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건 화학적 소화가 될 거고요. 식사를 한 후 물구나무를 서도 음식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이것도 기계운동의 이해가 되겠죠. 기계운동 중에서도 특히 무슨 운동? 세 가지가 있었어. 기계운동에. 저작운동이라고 씹는 거. 그 다음에 분절운동. 분절운동이 있었고 마지막에 꿈틀운동. 셋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걸까? 꿈틀운동. 그렇죠. 꿈틀운동에 의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해도 위로 음식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3번에 소화효소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다. 소화효소라고 하는 거 아까 뭐 그대가 잠깐 얘기했던 아밀레이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소화효소거든. 그런 것들은 주성분이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이야. 우리 몸에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잖아. 웬만한 건 다 단백질로 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소화효소라든지 나중에 나올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막 장기하고 피부하고 다 단백. 다 대부분 단백질이야. 대부분 단백질이고 뼈다구는 아니긴 하지. 뼈는 아니고 뼈다구 뭐? 뼈는 보통 칼슘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요. 그냥 모닝- 자, 모닝콜 알겠어요. 식단이. 그래서 1번 소화효소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거기다 단백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소화효소는 모두 낮은 산성도에서 가장 잘 작용한다? 왠지 모두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지 않니? 네. 그래서 아니요? 우리 몸에서 특히나 산성이 강한 곳은 위장 정도가 제일 강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성이거나 아니면 약한 염기성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액성이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그래서 소화효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산성도가 있어. 어떤 소화효소는 산에서 잘 활동을 하고 어떤 거는 중성에서 어떤 건 염기성에서 잘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거기 써 있는 문장은 틀린 말입니다. 모두라고 하면 아니고 일부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에 소화효소는 체온 정도에서 가장 잘 작용한다. 35도에서 40도 정도. 이거는 맞는 얘기야. 왜냐하면 소화효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작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체온 정도에서 제일 활발하도록 그렇게 맞추어져 있는 거야. 맞춰서 뭐 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야. 소화효소는 온도는 체온 정도, 산성도는 각자 다르다. 이렇게로 기억해 40도 두면 가면 되겠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나도 40도 찍어봤어. 얼마 전에. 뭐 40도 된다고 바로 이렇게 40도가 된다고 바로 이렇게 사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40도가 넘어서 41도, 42도 이 정도 되면 고열로 사망할 수도 있긴 있어. 열이 너무 많이 왜 열이 나는 거예요? 왜 열이 나느냐면요. 우리 몸에 이제 그 세균 같은 것들이 외부에서 침입을 하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침입을 하면 백혈구가 열심히 이제 그 걔네들을 이제 처치하기 위해서 백혈구뿐만 아니라 뭐 면역 세포들, 백혈구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총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이랑 싸우는 거야. 말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 싸우는 건데 정확히는 이제 걔네들을 이렇게 딱 먹어가지고 자폭을 하는 거지. 자폭을 하는데 그런 작용이 이제 아니야 죽어. 실제로 아니, 죽어요. 자국까지 터진 않는다는 거? 알았어. 터지진 않고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죽는데 어쨌든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백혈구를 잔뜩 만들어내. 우리 몸에서 걔네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플러스 백혈구가 잘 활동을 하려면 온도가 높은 게 유리해. 온도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꾸 체온을 높이는 거야. 몸속에서 백혈구 그리고 면역체계가 빨리 작동을 하라는 의미로 체온을 높이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정도가 지나서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단백질의 구조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해. 말 그대로 익어버리는 거지. 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고열로 인해서 그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녹아요? 녹는 게 아니고 굳는다고 봐야지 정확히는. 단백질에다 열을 가하면 굳잖아. 고기 불판에다 구우면 하얗게 되면서 딱딱해지지. 네. 그게 이제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그건 이제 타는 거.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이제 익지. 뭐 그 정도 노릇노릇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빨갰던 것들이 허옇게 이렇게 익는 정도 수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익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 다시 빨간색 고기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 기관이 열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변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 기능이 회복되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소화기관.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소화기관. 삼킨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기호는 됐어. 기호는 너무 이제 구석탱이 있으니까 그냥 이름으로 생각해보면 식도가 그 기능을 하게 되겠죠. 거기다 그냥 식도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될 거예요. 음식물을 씹어서 잘게 부숴 삼킨다. 삼키는 데까지는 입이 될 거고
그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던 물이 흡수된다. 물 흡수하는 곳은 대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위액에 의해 소화작용이라는 거 위. 그다음에 길고 꼬불꼬불하게 생긴 관으로 대장. 소장이에요.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소화되어 흡수된다라고 하면 이건 소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에 괄호 안에 들어갈 거는 위하고 소장 다음이니까 대장, 위하고 대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6번에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이건 소화관에 대한 얘기. 음식물의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이건 소화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두고 이제 진짜로 레알 소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얘들아, 우리 다음 주부터 과학 수업 10시에 시작할까? 네. 어떠함? 네, 어머님들한테 문자 하나씩 이렇게 돌려놓게. 30분 늦춰진다고. 그럼 몇 시에 끝나요? 11시 40분에 끝나겠죠? 예, 아직도 수업. 저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네요. 그래? 그러면 20분만 늦출 거야? 여튼 30분 일단 늦추는 걸로 그렇게 하죠. 아, 뭐 싫으면 말하고. 괜찮아요? 알겠어요. 괜찮지 다들? 네. 다들 1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소화 과제 쉬었다 하기로 했나? 그래, 알았어요.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소화 얘기를 하도록 하죠. 뭐라고? 쌤이 10분 쉰다고요? 뭐라 그랬죠? 제가 쌤 아니었나요? 누가 다른 선생님이 있는 것이야 여기? 내 옆에 있나? 오늘이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입에서의 소화. 입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가 다 일어나. 기계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가 둘 다 일어나는데 기계적 소화는 씹고 섞는 거, 씹고 섞고 그 다음에 침과 음식물 섞이는 것까지가 기계적 소화고, 화학적 소화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밀레이스,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서 이 아밀레이스라는 녀석은 뭐냐면요, 입에서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죠. 아밀레이스. 이거 이름은 잘 봐두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 나오니까.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거기 나와 있듯이 엿당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요. 뭐라고? 뭐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녹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포도당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조금 쪼개는 거지. 쪼개가지고 두 개 붙어 있는 것들로 두 개짜리 이렇게씩 붙어 있는 걸로 그렇게 분해를 하는 게 바로 아밀레이스의 역할이에요. 일단 두 개로 쪼개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위장이 나와요. 위에서 위액이 나온다 그랬죠. 위액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둘 다 일어납니다. 기계적 소화는 분절 운동에 의해서 위액과 음식물이 섞이고 꿈틀 운동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된다는 그런 기계적 소화와, 이제 중요한 거는 화학적 소화인데 화학적 소화 쪽에 별표도 하나 붙여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우는 거야. 본격적으로 외우는데 위샘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온대요? 펩신과 염산이 포함된 위액이 분비된다.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펩신 그리고 위액 이렇게 두 개인데 정확하게는 펩시노겐이라는 거랑 위액이랑 이렇게 두 가지, 위산이랑 두 가지가 나와요. 염산이랑. 그래서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염산이야. 그러니까 염산의 역할이 사실은 두 가지인 거지. 염산 자체가 음식물을 살균도 해요.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거 먹고 이렇게 좀 세균 같은 거 같이 먹었어도 거기서 이제 염산이 다 녹여버리는 거지. 세균 같은 걸 죽여버려. 살균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펩시노겐 형태로 나온 녀석을 펩신으로 바꿔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위에서는 펩시노겐이라는 물질이 먼저 나오는데 얘가 염산에 의해서 염산이 들어가면서 펩신이 되거든. 왜 번거롭게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그냥 바로 펩신 나오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왜 펩시노겐이라고 이렇게 전 단계 물질이 하나 더 존재를 하느냐 하면 이 펩신이 하는 역할이 바로 거기 보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게 되게 무서운 얘기야. 우리 몸이 대부분 뭐라 그랬어? 단백질이잖아. 근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녀석이 몸속을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우리 장기를 다 녹여버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치, 세훈? 그래서 위 속에서만 이 펩신이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 위장 바깥쪽 위에서 나올 때 딱 그때는 펩시노겐이라 해서 얘는 단백질을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걸로 나와가지고 위 속에서 아까 이게 굉장히 튼튼한 점막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랬죠. 그 점막 안쪽에서만 펩신의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도록 염산이 그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아직 단백질을 못 녹이고 얘는 단백질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요. 처음부터 펩신 나오면 상할 수 있으니까. 위가 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몸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우리 몸에 신기한 거 되게 많아. 신기한 거 되게 많고. 네. 뭐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 어떻게 이런 게 다? 나중에 의사해요. 조금씩 지나가고 있어요. 뭐 그렇겠지? 워낙 천천히 일어나서. 바이러스는 막 하는 말이 없고. 바이러스랑 바이러스만큼 그렇게 단순한 생물이 아니잖아, 인간이.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장에서의 소화. 소장에서 진짜로 이 화학적 소화가 다 일어나. 세 가지 영양소가 다 소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기계적 소화는 그냥 분절 운동 그리고 꿈틀 운동 두 가지가 일어난다 정도만 간단하게만 알아두면 되고, 화학적 소화를 보면 두 가지 소화즙이 소화액이 나와요. 이자액 그리고 쓸개즙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플러스 장액이라고 이렇게 하나 더 나오는데 요거에 의해서 3대 영양소 모두 분해가 됩니다. 이자액은 아까 얘기했었죠. 췌장이라고도 부르는,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 이자액에서 생성돼서 12지장으로 분비가 되며 얘네들의 소화 효소 세 가지 아밀레이스 소장 중에서도 얘가 이자액인 경우에 아밀레이스도 들어있고요. 침에서 나왔던 건데 왜 또 나와요? 거기서 다 안 됐으면 여기서 또 조금 더 잘게 쪼개지는 거죠. 아밀레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트립신이라는 녀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라는 녀석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 이자액은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킬 수가 있다. 요거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그런 효소죠. 아밀레이스. 그리고 트립신은 뭐예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녀석이에요. 단백질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해주는 그런 애고, 라이페이스는 여기 있었던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시켜주는 그런 녀석이 되는 거죠. 이 이름들을 좀 봐놔요. 근데 이름이 좀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니? 에이스로 끝나고, 그러니까 레이스든 페이스든 에이스잖아. 에이스로 끝나고, 여기는 신 이런 걸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신으로 끝나는 녀석들은 단백질을 소화시킨다. 에이스로 끝나는 녀석들은 다른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거 외우는 방법, 라이페이스 있잖아. 이게 사실 쓰면은 이거야. 라이페이스가 어떻게 해서 라이페이스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리피드거든. 리피드, 이게 지질이야. 지방, 지질. 그래서 여기서부터 앞부분을 따오고, 그 다음에 이게 효소라는 뜻으로 ASE 요 세 개를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라는 게 영어 이름으로는 딱 드러나거든. 그래서 외울 때 아예 지방이 지질이 리피드다 요거까지 같이 영어 단어를 외워두면 아마 소화효소 이름 외우기가 조금 편할 거야. 그렇고요. 다음에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돼 쓸개에 저장됐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된다. 소화효소는 없지만, 중요해요. 거기다가 소화효소는 없지만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를 해놔요. 쓸개즙에 가끔씩 소화효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야. 소화효소는 없고요. 대신에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얘는 지방을 일단 크기를 조금 줄여놓는 거지. 지방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크기만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이 소화가 제일 안 돼. 소화가 제일 늦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액. 장액은 소장 안쪽 벽에서 분비되며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최종 분해산물로 분해한다. 최종 분해산물이 각각 포도당과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죠. 최종적으로 분해하는 녀석이 바로 장액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거기 나오는 거 어떤 효소가 무엇을 녹이고 어디서 나오고 요거 세 가지 종류를 다 이렇게 선긋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요. 눈 감고. 어쨌든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외워야 됩니다. 어떡하겠어. 외워야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거기 밑에 그림 보면은 아까 얘기했었듯이 이 녹말 같은 거는 육각형들이 이렇게 모임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에 보면은, 그 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게 뭐 동그라미, 세모, 별, 네모인데 이거는 실제로 입자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그냥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지.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생겼어요? 해파리들 같이 생겼죠. 대가리에다가 꼬리 3개 달려있는, 그러니까 대가리 부분이 글리세롤, 그리고 꼬리 부분이 지방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까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용어가 한번 나왔었잖아. 모노라는 게 뭐니? 모노라는 게 라틴어로 1이야. 1. 한 개. 한 개라는 뜻으로 모노. 그 다음에 2개는 디, 3개는 트리, 4개는 테트라, 5개는 펜타. 펜타는 들어봤을 거야. 펜타킬. 갑자기 눈이 번쩍하죠? 펜타킬이 5명 죽이면 펜타킬이거든. 그래서 5가 펜타라서 펜타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노글리세리드는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는 거야. 거기 그림에 보면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가지고 대가리에 이렇게 꼬리 하나만 달려 있는 거, 그거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렇게까지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화가 고대 그리스어예요? 로마어예요. 로마. 자,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보면, 소화된 영양소는 어디로 흡수가 되느냐?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면은 소장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융털 같은 게 쫙 떠나 있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겉에서 보면 카페트처럼, 이렇게 양탄자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안쪽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영양분을 넓은 범위에서 뚝뚝 빨아먹기. 그렇지, 표면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관만 있으면 너무 이렇게 쑥 지나가 버려서 소화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돌기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면에다가. 그렇게 하면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그 돌기 하나하나를 보면 그 그림이 5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죠. 안쪽에는 표면 안쪽에는 모세혈관이랑 암주관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혈관, 암주관. 모세혈관은 뭐야? 말 그대로 피가 흐르는 혈관이죠. 혈관인데 여기로는 수용성 영양소, 물에 녹는 녀석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물에 안 녹는 녀석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지방이 소화된 뭐 지방산이라든지 글리세롤,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들은 암주관으로 소화가 되고요. 나머지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무기염류, 바이타민 이런 것들은 다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이타민도 수용성 바이타민이 모세혈관으로, 지용성 바이타민은 암주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쌤, 이게요. 네. 성냥이면요. 여기에 막 돌기가 이렇게 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면에. 이거 하나를 확대시키면 그렇죠. 되잖아요. 어. 근데 여기에도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이제 다 확대시킨 거야. 다 확대시킨 거고.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에 무슨 뭐 깨알같이 동그라미로 막 잔뜩 그려놓은 거 이게 바로 소장의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소장의 표면. 자, 그래서 보면 모세혈관으로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바이타민을 흡수하고 암주관으로는 지방이랑 지용성 바이타민을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왜 이거 둘이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걸까? 그러게 말이죠. 한 번에 하면 둘이 뭐 응고되나요? 그렇지. 혈관 속에는 주로 이제 그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혈액의 주성분은 물이잖아. 물이다 보니까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혈관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어. 물이랑 잘 안 섞이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관을 따로 쓰는 거죠. 조금 뭐지? 이런 친구들이 저런 방송 나오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방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흡수된 영양소 이동. 야, 잘 꽂아놔요. 아까 마침 됐어. 뭐 저거는 포기했어. 자, 오늘 수업은 흡수된 영양소 이동. 자, 아까 수용성 영양소는 어디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간, 문맥, 간 해가지고 간을 거친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줘요.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친다. 거기 보면 간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해놔. 나중에 또 언젠가 다시 설명할 날이 오겠지만 제일 아래에 있어요. 수용성 영양소 해서 융털의 모세혈관 다음에 간, 문맥은 그냥 냅두고 간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쳐줘요. 간에다가.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치는구나. 그거를 좀 꼭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대정맥 지나서 심장, 온몸 이렇게 가고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융털의 암주관으로 들어가서 림프관, 가슴 림프관, 심장, 온몸. 간이 없지? 간이 없다라는 걸. 수관이 어디죠? 림프관? 온몸에 있는 것들이긴 한데 이렇게 림프가 흐르는 림프가 흐르는 관을 림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몸에 대부분 다 이렇게 분포돼 있어. 그리고 여기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렇게 귀 뒤쪽에 보면 여기가 감기 걸리거나 뭐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여기가 단단해지면서 뜨거워지잖아. 단단해지면서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림프관이에요. 림프액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런 지용성 영양소의 이 운반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관장하는 그런 애들이 주로 그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거기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단단히 부어오르고 열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보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잘하면 순환도 할 수 있겠어. 좋아요. 자, 7번에 지원 보고 있나요? 계속 휴즈만 쓰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해본 소리야. 그냥 해본 소리고. 자, 7번에 1번 입에서는 침 속에 들어있는 무엇에 의해 무슨 효소죠? 침 속에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무엇으로 분해된다?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엿당은 어디서 포도당으로 바뀌죠? 여기 아밀레이스. 소장 쪽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트립실 라이페이스. 펜 하나 빌려줘라요. 펜이 안 나와요? 기다려봐요. 펜 하나 갖다 줄게. 뭐죠? 똥개울로 시킨 건가요? 왜 펜이 나와? 막 나와버려? 자, 보면 다음 2번에 입에서는 무슨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과 위액이 섞이고 위구나. 미안해요. 위에서는 땡땡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과 위액이 섞이고 땡땡 운동으로 음식물이 12지장으로 이동한다. 앞에 거는 분절 운동, 뒤에 거는 꿈틀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거예요. 앞에 거는 분절, 뒤에 거는 꿈틀. 자, 3번. 위액 속에 들어있는 땡땡에 의해 단백질이 중간산물로 분해된다. 위액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산, 염산, 펩신. 펩신. 단백질 분해하는 건 펩신. 그렇죠? 염산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염산이 하는 역할은 음식물을 살균시키고 그 다음에 펩신이 활성을 띨 수 있도록 펩신오겐을 펩신으로 바꿔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콜라 이런 거. 맞아요. 스펠링도 같아요. 선생님. 하지만 콜라 이름하고 이 소화효소를 보고 이름을 지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같은 거지. 에이지가 금이죠. 뭐라고? 에이지가 금이죠. 니? 은인데? 에이지는?
AU가 그럼 자, 그래요. 아니 이건 8번. 위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강한 산성 물질로 살균 작용을 하여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은 뭔가요? 염산. 염산이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런 거였어. 9번에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소화효소는 없으나 지방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생성한다. 소화효소는 없으나 지방의 그 소화를 돕는 거가 뭐였다 그랬지? 아까? 쓸개즙. 쌤 말하지 말지. 즉 쓸개즙을 만드는 기관을 골라보시오라는 얘기야. 그렇죠. 간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A 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A 간. 그다음에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모두 포함한 소화액을 분비한다. 뭐라고 했죠? 여기 이자예요. 이자. 이자가 바로 3대 영양소를 다 소화효소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는 거가 이자죠. 그러면 기호로는 뭐가 되냐면 그 위 밑에 쪽에 조그맣게 그려놓은 거. 그렇지. D 이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D 이자. 위치 확인했죠? 예. 위 뒤편으로 있어요. 여기는 구분하려고 위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사실 실제로 위치를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안 보여. 지금 여기는 좀 보이잖아 이자가. 거의 안 보여요. 실제 위치는 위 바로 뒤쪽에 위치한다고 봐도 돼요. 쌤, 소화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앞에 폐가 이렇게 있어요. 폐가 앞으로 있는데 사실 폐가 또 심장을 이렇게 약간 좀 가리고 있어.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는 갈비뼈가 있고요. 갈비뼈 바로 아래는 폐가 있고 폐 조금 안쪽에 심장이 있고 심장의 옆에 위가 있고. 심장 옆에 위가 있다고요? 그럼요. 심장하고 약간 옆에 약간 아래쪽에 위장이 여기 있어요. 위장이 있고 심장은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그래요. 여튼.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좁은 공간에 장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빡빡하게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장기 사이사이에 틈이 별로 없어요. 안 해봤지. 내가 뭐 위대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해봤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개구리 분해 정도는 해부 정도는 해봤죠. 재밌어요? 아니 별로 재미없던데. 아 해부 한 번도 안 해봤어? 하나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집에서 해봐요. 별로예요. 곤충으로 해봐요. 곤충은 재미가 없나? 곤충 못 만져. 연약하군요. 연약하군요. 알겠어요. 자 그러고 다음 3대 영양소가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최종 소화된다. 최종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라고요? 대장. 소장. 아, 나 왜 계속 대장이라지? 대장은 소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분 흡수만 하는 거야. 대장은 수분 흡수만 하는 거니까 이 소장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어요. 10번 다음은 이자에게 의한 영양소의 소화 과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소화효소를 쓰시오.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건 뭐였어요? 아밀레이스. 다음에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바꾸는 것은 트립신. 지방은 라이페이스. 이렇게 세 개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이제 소화된 영양소가 어디로 흡수되는가 라는 그런 얘기인데 A하고 B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하는데 A가 어느 거냐면은 그쪽에 중간에 이렇게 볼떡 솟아놓은 관 주변으로 막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걸 A라고 해놨어. 그물처럼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모세혈관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기둥처럼 하나 쭉 솟아 있는 것이 암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모세혈관, B가 암주관이 돼요. 다음 중 A로 흡수되는 영양소를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것들은 아까 뭐라고 했죠? 물에 잘 녹는 것들. 수용성. 그러면 지방은 물에 잘 녹습니까? 네, 같이 아니요. 소리하고 있죠. 자, 지방은 물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맞아요. 지방은 아니고요. 맞아요. 다음에 포도당은 맞아요. 포도당 맞고 아미노산도 맞고 바이타민 A는 지용성인가요? 수용성인가요? 수용성 각이다. 지용성이죠. 예. 이 친구들 자 바이타민이 지용성하고 수용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수용성이 B하고 C다 이렇게 딱 두 개만 외워두고 나머지는 다 지용성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 나머지가 뭐 있는데요? A, B, D, E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이 B하고 C 나머지가 지용성이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바이타민 A는 지용성이고 바이타민 C는 수용성이니까 여기서 답은 포도당, 아미노산, 바이타민 C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B4 야 바이타민 A는 지용성이라니까 왜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거죠? 크리스트 맞죠? 알겠죠? 이렇게 맞죠. 분류가 됩니다. 맞죠? 12번
조용히 해요. 12번에 1번. 무기염료와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된다? 아니죠.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지용성 영양소가 암주간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는 모두 간으로 이동한다? 아까 되게 강조했죠. 수용성 영양소만 간을 통과하고 지용성 영양소는 간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가 되겠죠. 3번에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으로 이동한 후 혈액을 따라 온몸을 이동한다. 결국 온몸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게 바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혈액 속에 녹아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소화는 거기까지고. 소화. 수고했고 이제 순환으로 가보도록 하죠. 수고했고 그래서 끝나는 줄 아니? 혹시? 뭐 사실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순환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들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갑자기 순환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피 얘기를 할 거야. 피 얘기. 피가 우리 몸을 어떻게 도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피부터 한번 보죠. 혈액의 구성과 기능. 피 본 적 있죠? 예. 혈액. 뭐 이게 그 막 피 뽑아서 막 검사하고 그러잖아. 혈액 검사 같은 거. 네. 할 때 그럴 때 봤겠지. 아마도. 어떤 색깔이든가요? 빨간색이요. 그게 완전 빨간색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약간 좀 검은 빛이 나는 그런 붉은색 뭐 그런 식이지. 그런 식으로. 빨간색. 도대체 완벽한 빨간색이라는 건 뭐죠? 여튼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피를 뽑아서 시험관에다 놓고 마개를 막아놓고 그대로 가만히 하루 이틀 동안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밑에 침전물이 생겨. 밑에 고체 부분이 가라앉고 윗부분을 액체 부분이 떠. 근데 액체 부분은 생각보다 붉은색이 아니야. 붉은색이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액체가. 노란색이에요? 완전 또 노랗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약간 빗물 같은 거 받아놓으면 약간 좀 흙탕물 색깔 같은 거 있잖아. 살짝 아주 진한 흙탕물 말고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정도의 액체가 위로 떠요. 위로 뜨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주로 빨간색으로 된 건더기들이 쭉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라앉게 됐을 때 고체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혈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액체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혈장,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거기 교재 보면, 자, 혈액의 구성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로 구성된다. 몸속 전체 혈액의 약 55%가 혈장, 45%가 혈구이다. 그러면 이 액체 성분인 혈장의 주성분은 뭘까? 혈장의 주성분. 액체. 액체니까. 혈구. 액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액체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물. 그래. 이 혈장도 물이 주성분이에요. 물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조금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정도죠. 그리고 혈구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적혈구. 그렇죠.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기타 약간의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혈액의 기능은 일단 우리 몸에서 피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라는 것인데, 펌프질은 심장이고, 온몸에다가 산소를 전해줘요. 그렇지. 산소도 그렇고 영양소도 그렇고 거기에 녹이는 거야. 혈액 속에 녹여가지고 온몸으로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면 조절작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절작용이 뭐냐면 우리 이 체온 조절 이런 것들도 혈액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추울 때 있잖아. 추운 곳에 가면 손발이 차가워지죠. 예. 왜 손발이 차가워지는지 알아요? 그러게요. 바깥이 차갑다고 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아니야. 우리 몸에서 조절을 하는 거지. 계속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냅두면은 열이 너무 많이 뺏기잖아. 너무 많이 뺏기니까 아예 이쪽 손끝, 발끝에 흐르는 혈액의 양을 줄여버려. 혈관이 수축한다는 거지. 혈관이 수축해서 피를 많이 안 돌게 해. 왜냐면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피는 우리 체온이랑 똑같은 온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 신체 말단부에 가게 되면 그 따뜻한 게 열을 뺏기잖아.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야. 차가워져서 혈액의 흐름이 줄어드는 거지. 이쪽에 피를 최소화하는 거. 그럼요. 몸속 위주로 이렇게 돌게 된다는 거죠. 손끝, 발끝 쪽으로만 가는 혈액의 양을 줄이는 거야. 줄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체온 조절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절이라는 게 꼭 체온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체액의 농도. 밤에 라면을 먹고 바로 자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땡땡 붓죠. 팅팅 붓거나 쌤, 근데요, 이런 것들도. 음식 안 먹고 자도요 눈이 이렇게 잘 붓는데요. 그거는 잘 때 이렇게 엎드려서 잔다든지 엎드려서 자요. 엎드려서 자면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베개에 파묻고 자잖아. 네. 파묻고 자면 이 눈 쪽에 원래는 이렇게 공기중으로 이렇게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 하고 남아 있어가지고 팅팅 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똑바로 자요. 똑바로 자면 좀 덜 할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신장이 안 좋으면 좀 붓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아닐 거야. 신장이 안 좋아질 나이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방어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방어작용이 뭐냐면 결국 그렇지 외부에서 들어온 뭐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알러지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작용도 혈액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혈액의 구성 성분 혈장이랑 혈구가 된다 그랬는데 혈장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 포도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 또한 노폐물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기능은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하거나 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폐와 배설기관으로 운반하면 주로 다 뭐야? 한마디로 하면 운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이 잘 녹이거든. 세포에서 생성된 열을 온몸에 전달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런 역할을 하고요. 혈구는 거기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는 빨개서 적혈구, 백혈구는 하얘서 백혈구가 되겠죠. 예. 아니 진짜 색깔이 그래. 색깔이 정말로 이게 침전물들 딱 빨간색, 보면 빨간 색깔 빨간색만 보이지 하얀색은 잘 안 보여요. 완전 조금 있어요 그거가. 적혈구에 비하면 백혈구는 진짜 조금 있는 거야. 백혈구가 뭐 적게 있다는 게 아니고 적혈구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결과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백혈병이 걸려요. 백혈병에 걸려요가 아니고 백혈병에 걸리면 백혈구가 많아져. 원인과 결과가 좀 반대예요. 백혈구 맞아요. 백혈구 수치가 확 올라가. 백혈구 그래서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 이름 자체가 왜 붙었냐면 백혈구 숫자가 너무 높아지다 보면은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붉은색만 보였었는데 이제 흰빛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백혈구가 너무 많아져서. 얼굴이 막 하얘지고 막 그래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건 꼭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는 해. 그렇게 되기는 하고요. 자, 적혈구는 일단 모양부터 보면 적혈구 본 적 있니? 근데 이거 되게 가운데 만지고 싶게 생겼어요. 눈으로 본 적은 없겠지만 그림으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뭐 도넛 모양으로 여기 중간에 약간 온폭하게 들어가서 누르고 싶어. 그렇게 생긴 거 그게 이제 적혈구가 되죠. 얘는 주성분이 뭐냐면요. 주성분은 당연히 단백질이에요. 주성분은. 피도 다. 주성분이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뭐 철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거기에 철분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주성분이 돼요. 자, 보면 주로 하는 역할은 산소 운반 작용을 하고 조직 세포에 필요한 산소를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특징은 혈구 중에 수가 가장 많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서 적혈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색소 단백질을 가져서 붉은색을 띈다. 수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긴다.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적혈구 모양이 좀 다른 사람도 있어.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생긴 녀석들도 있어. 어떤 사람은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생긴 무슨 모양이죠? 바나나. 나도 처음에 보고 바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또 연상을 했나 봐. 이거 쇠고 이거 나무면 칼. 이게 뭐죠? 낫. 낫. 이렇게 뭐 벨 때 쓰는 낫. 그래서 낫형 적혈구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바나나는 적혈구는. 그냥 바나나형은 아니고 낫형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이렇게 생긴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높은 곳에 못 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맨날 이제 숨이 차고 빈혈 비슷한 증상을 계속 갖고 살게 돼요. 아프리카 쪽에 좀 많아.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에 되게 강하거든 저게. 말라리아가 뭔지 알죠? 병. 들어봤죠? 말라리아?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서 전염되는 병, 고열이 나고 뭐 그런 굉장히 좀 위험한 병인데 그런 것들에 강해. 또 얘가 그런 장점은 있어. 여튼 그래요. 저 낫형은 나중에 볼 거고. 다음에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생긴 거지. 지 마음대로 생겼고 아니야. 동그랗게 생긴 것도 아니야. 지가 생긴 대로 생기고 싶은 대로 이제 좀 작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겼고요. 백혈구 하는 역할은 혈관을 나가. 몸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한다는 거죠. 식균 작용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잡아먹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자기 이렇게 백혈구 안쪽으로 이렇게 포함시켜 버리는 거야. 이렇게 쓱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자기가 자살을 하는 거죠. 같이 죽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균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혈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백혈구가 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얘기고. 근데 막 백혈구가 배신 때릴 수 있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백혈구가
잘못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속에 멀쩡하게 있는 세포들을 세균인 줄 알고 공격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이식 같은 걸 받으면 뭐 신장이든 간이든 이식을 받았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들어봤니? 네. 장기 이식에는 거부 반응. 그 거부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몸속으로 들어왔는데 이 백혈구가 외부에서 들어온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해서 그 이식된 장기 조직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그 세포들을 잘 뜯어먹는 거지, 백혈구가.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거부 반응이야. 그렇게 되면 뭐 이식에 실패한 거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염증이 생겨버린다. 자,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기면 수가 증가한다 라고 해서 백혈구 숫자를 보고 몸속에 염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혈구 숫자가 염증도 별로 없는데 너무 이상하게 백혈구 숫자가 많다. 그게 바로 백혈병이야. 백혈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게 이제 백혈병. 뭐 왜 그러냐면 백혈구를 만드는 녀석에 암이 생긴 거야. 암이 생겨가지고 얘가 끊임없이 백혈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지. 암세포가 원래 뭐야? 얘가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분열만 하는 녀석이 암세포거든. 죽질 않아. 죽질 않고 계속 분열만 하는 게 암세포인데 그 암세포가 하필이면 백혈구 생성하는 곳에 생기면 백혈구를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백혈병이. 그럼 암 플러스 백혈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이 백혈병이 혈액암의 일종이야. 혈액에 생기는 암인 거지 거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혈소판. 혈소판이라고 하는 녀석은 역시나 백혈구처럼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림 그릴 때 막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그려 보통 그릴 때. 제가 한번 그리고 그려보겠습니다. 핵이 없고요.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혈액 응고작용. 피가 났을 때 피가 조금 흐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딱지가 앉으면서 굳어버리잖아. 네. 그런 식으로 그 딱지. 응고되는 그게 바로 혈소판에 의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부족하다. 그럼 무슨 일이 있냐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안 멈춰. 피가 안 멈춰 계속 피가 나오는 거야. 줄줄줄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구 중에서 크기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은 녀석.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하면 백혈구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적혈구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가 부족하면 혈소판이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늦어져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신원이 멈추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찢어버립니다. 피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상처 부위를 찢어요. 불러요? 뭐 그렇겠죠? 불러 치신다고요? 네. 그러면 타잖아요. 사실. 물리적으로 막는 거야. 그럼 물리적으로 막아야지. 타잖아요. 타겠죠? 그러면 그 이게 단백질인데 타면은 막 노릇노릇하게 해가지고. 아 알겠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병원에 사람 죽이러 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새살이 돋잖아. 새살이 돋아요. 약한 화상은 살짝 화상 입으면 다시 이렇게 세포로 돋아나잖아. 아 그래요? 심하게 화상 입으면 그게 회복이 안 되지만 약한 화상은 다시 회복이 돼요. 뜨거운 물에 한 번도 안 뛰어봤니? 네. 그래. 뛰어봤어요. 곱게 자랐구만. 곱게 자랐구만. 봐요 지금 성남이 세포가 몸에서 분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뿌옇잖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생남이 되고. 그 뭐랄까? 자, 심장. 생남이는 뭐야? 자, 심장이라는 게 있는데 심장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심장 요 갈비뼈 아래쪽에 폐에 약간 둘러싸였다기보다 앞에 이렇게 폐를 잠깐 놓고 그다음 밑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면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없죠. 여기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심장 뛰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심장이 엄청 세게 뛰고 있는 거야. 일반적일 때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맥박을 잴 때 손목이나 아니면 목에다 댔을 때 오히려 박동이 더 잘 느껴지죠. 그렇죠? 그냥 가슴에 그냥 이렇게 손만 얹고는 심장 뛰는 게 잘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 그리고 갈비뼈 바로 밑에 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쪽에 들어있거든. 중요한 장기다 보니까 안쪽에 파묻어 놨어요. 아 들리는데? 느껴져요 완전 잘. 알겠어요? 금강. 자, 심장의 크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자기 왼손을 꽉 쥐지 말고 이렇게 살짝 쥐었을 때 이 정도 크기라 그래요. 오른손으로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 그래. 자, 주먹만한 크기로 얘는 전체가 근육질이야. 엄청나게 근육질이야. 왜 그러냐? 계속 이렇게 쥐어 짜야 되는데 힘을 내려면 근육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체가 근육 덩어리야. 근육 덩어리고 가슴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있다. 중앙에서 약간 조금만 아주 완전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고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서? 위. 간이 있어서.
오른쪽에 간이 있어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구조는 들어본 적 있죠?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그래서 네. 심장이 여기 하트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요게 왜 심장 그런데 막 하트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하트랑요? 이게요? 어디를 봐서요? 그래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딱 서서 심장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이 왼쪽이 되겠죠. 왼쪽 팔.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 팔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이 됩니다. 그대들 보기에는 이쪽이 오른쪽이겠지만 이 심장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쪽이 왼쪽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이 심실, 좌심실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 헷갈려. 위에가 심방이라서 좌심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이름을 붙이면 이쪽은 우심방, 우심실. 밑에가 우심실이 되겠죠.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일단 나눠요. 나누고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천천히 설명드릴게. 자, 심장의 구조.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되어 있는데 심방과 심실은 두꺼운 벽을 경계로 각각 좌우 2개씩 나눠져 있다. 왜 벽을 만들어 놨을까? 여기에 4칸에 들어오는 피들이 성질이 조금씩 달라. 성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심장에서 한꺼번에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되고 얘네들이 각각 가야 되는 목적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선으로 하나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두꺼워. 이렇게 중간에 근육이 은근히 두껍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심방이랑 심실 사이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4칸이 딱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피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뚫어놓긴 뚫어놨어. 뚫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는 못 가고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만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갈 때는 이렇게 열어줘.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이게 닫혀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문이 되어 있고 그걸 보고 판막이라고 해요.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 표를 보면 이제 심방부터 봅시다. 심방 요 위에 있는 녀석들이죠. 위에 있는 녀석들이 심방이 되는데 자, 우심방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 우심방은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으면 혈액이 온몸을 돌고 들어온다. 좌심방은 뭐 어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냥 지금부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고 심장 요거 피 도는 거 한 번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자,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느냐면요. 그것만 기억해줘. 좌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설명을 하면 심장이 꽉 수축이 되면 여기에 들어왔던 피가 일단 나가야 되겠지. 심장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야. 이 좌심실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게 혈관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 돌아서 연결해서 나가는데 이게 바로 대동맥을 통해서 들어봤을 거야. 대동맥. 대동맥이 바로 우리 몸에서 제일 굵은 혈관이야. 제일 굵은 혈관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심장에서부터 온 몸으로 퍼져나가는 혈액이 이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어디서? 좌심실에서. 그러니까 이 좌심실에 들어온 혈액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겠어? 우리 온몸으로 가는 녀석이니까 영양소가 많고 산소가 풍부한 피가 여기서 쑥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온몸을 돌아요. 이쪽 가가지고 모세혈관도 막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손끝을 지나서 다시 이제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혈관을 쭉 지나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이러면 이 피에는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많고 노폐물이 많은 그런 피가 돼요. 상대적으로 뭐 더럽다고 표현을 하는 더러운 피가 이제 심장을 향해서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면 항상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곳이고 심실은 피가 심장에서 나가는 곳이야. 아까 이거 좌심실도 피가 나갔잖아.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반대쪽인 우심방으로 이 피가 들어와. 들어온 피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온 피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다음은 심방은 바로 아래쪽으로 피를 내려줘.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피가 쑥쑥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보면 좌심실에서 나간 피가 온몸을 돌고 들어와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온 피가 우심실로 내려오는 데까지 그렇게까지 왔어. 그 다음에 심실은 아까 심장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잖아. 쭉 했을 때. 그러면 이 우심실에서는 피가 어디로 가느냐? 온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가는 건 좌심실이었고 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서부터 또 이제 혈관이 따로 이제 나가는데 요게 폐동맥이라고 해서 폐로 가. 왜? 들어온 피니까 어디 가서 그걸 걸러야 되냐면 폐에 가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피는 이제 폐로 갑니다. 폐로 가서 폐 쪽으로 가서 피를 거르고 나면 이제 좀 깨끗한 피가 되겠죠. 그 깨끗한 피가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폐에서 들어올 때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4번입니다. 막숨 참는다고 심장 멈추고 숨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심장을 멈추고 싶어도 내 의지로는 안 돼. 내 의지로 그게 됐으면 사람 자살하기 참 쉬웠을 거야. 레이지로 가는 건데. 해봐요. 굳이 아이 그런 거 말고 자, 그럼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그 다음에 좌심실로 들어가서 이게 이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 순환의 시작은 좌심실에서 시작을 하고 좌심실에서 나간 피가 쭉 대동맥을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거치는 게 바로 대정맥. 정맥 중에 제일 큰 녀석 대정맥이 여기가 대정맥이 되고요.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피가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아래로 내려가서 우심실에서 쫙 짜주면은 폐로 가는 폐동맥을 통과해서 폐로 가고 그러면 폐에서부터 오는 혈관이니까 얘는 폐정맥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근육이 두껍고 이렇게 강한 힘을 내야 할까? 네 개 중에서 자심실. 좌심실 맞아요. 왜? 온몸으로 도는 거니까 폐로 가는 것보다 온몸으로 가는 게 더 힘들겠죠. 가야 될 곳이 많잖아. 그래서 좌심실 쪽이 거기 보면 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심장 그림 보면 그 중에서 벽이 제일 두꺼운 게 좌심실 쪽이죠. 그래서 그쪽의 근육이 제일 강합니다. 하얀 색깔의 근육이에요? 그렇죠. 그게 심장 겉부분이야. 심장 겉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공간들이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심실이라고 하는 녀석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으로 동맥과 혈관 연결이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잔뜩 써 있거든. 잔뜩 써 있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에 이미 설명은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뭐 판막이 있다 그랬지? 판막은 어디 있느냐면은 심방과 심실 사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에 판막이 존재를 해요. 판막이 존재를 하는데 역할은 혈액의 역류를 막는다. 왜? 심실이 꽉 찰 때 혈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좌심방으로 역류해 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판막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심장은 있잖아. 되게 신기해. 처음에 수정란일 때부터 수정란이 처음 생기는 게 이제 뇌하고 척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생기는 게 심장이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죽을 때까지 계속 쉬지도 않고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생 동안 심장이 몇 번 정도 뛴다 그러냐? 그런 거 계산해 본 사람이 있죠. 그거 금방 계산할 수 있어. 뭐 어려울 거 없지 뭐. 1분에 보통 몇 분씩 뛰니? 심장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60번에서 80번 정도 뛰거든. 1분에. 그러니까 6초에 16번 뛰는데 6초에 16번? 네. 뭐죠? 그 애매한 숫자는? 그럼 1분에 160번 정도 뛰겠네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심장 박동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오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즐거운 주말. 안녕. 즐거운 주말 그랬는데 지원이 끝나고 막 학원이 막 잔뜩 있는 거 아니야?